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9번째 강의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앤 렌치 법칙이요. 예, 지금 이제 자개편도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예, 전자계약이 거의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예, 패러데이 앤 렌치 법칙이요. 자개편에서 처음 도입되면서 이런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덜란드 학자인 그 오스터드요. 오스터드에 의해서 어떤 사실을 알았냐면 전류가 있으면 그 전류는 뭘 만든다고요? 자기를 만든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 그렇게 만든다는 그 관계성을 알게 됐어요. 오스터드를 통해서. 패러데이는 이게 한 1820년의 일입니다. 예, 뭐 오스터드가 뭐 코펜하겐 대학에서 시험하던 도중에 발견했다는 그거예요. 예, 전류가 흐르니까 그 주변에 새로운 힘, 자개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더라라는 것을 오스터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제 패러데이는 이거로부터요, 어떤 질문을 하면서 10년을 보내냐면요, 자개가 전류를 발생시킬 수는 없는지에 대한 어떤 퀘스천을 푸는 데 한, 이로부터 한 10년 동안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831년에 이 패러데이 법칙을 갖다 내놓게 됩니다. 자개가 거꾸로 전류를 만들 수는 없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전류하고 자개는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거지 누가 누구를 만드는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걸 통해서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전류가 주변에 자개를 만든다면, 이건 이제 오스터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얘기예요. 만든다면 역으로 자개로부터 전류를 만들 수는 없겠느냐. 이러한 퀘셔너로부터 한 이 오스터드가 발표된 1820년부터 한 10년 정도 연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문점에서부터 어떤 패러데이 시험을 통해서 패러데이 법칙을 탄생시킵니다. 자,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데이는 과연 어떤 시험을 했는지요. 자, 패러데이 시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 이거를 그냥 칠판 가사에 설명해 버릴까요? 예, 그렇죠. 이런 회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원, 예, 기전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뭐, 건전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예, 기전력을 가지고 있는 회로 하나요. 예, 회로 하나에 스위치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페이루프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고요. 뭐 선만 이렇게 전선만 이렇게 꽈놨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추가적인 회로를 하나 더 만듭니다. 보조적인 회로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이 회로에는 그게 없습니다. 여기는 1번 회로에는 기전력을 가지고 있죠. 기전력. 예,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요. 에너지 원인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회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냥 폐로만 구성되어 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뭘 설치하냐면 전압계를 하나 설치해 줍니다. 전압계. 예, 아날로그 전압계겠죠. 예, 전압계. 예. 여기에 당연하겠지만 두 번째 회로인 아무 기전력이 없는 이 회로에 전압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때는 이게 상당히 그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시험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당연히 아는 사실이지만 이때요. 첫 번째 회로의 스위치를 닫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실험입니다. 첫 번째 실험은 이렇게 구성해 놓고 이 스위치를 닫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 기전력이 있으니까 뭐 옴의 법칙에 의해서 V는 이 회로의 어떤 임피던스, 지금 뭐 사실은 뭐 임피던스가 관계가 맞겠죠. 옴의 법칙에서 옴의 법칙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그죠? 어떤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 전류가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연히 알고 있던 사실은 뭐예요? 전류가 뭘 만든다는 사실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장을 만든다. 이렇게 자기장을 만듭니다. 특정 자기장을 이렇게 쫙 만듭니다. 자기장을 만듭니다. 자석으로 쓸게요. 플럭스파이. 자기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실은
오스터드에 의해서 이미 우리가 그 패러데이는 이미 10년 전에 알고 있던 사실이죠. 자, 그래서 그때 관측을 해보고 이전학기를 갖다 쳐다본 것도 뚜뚜뚜 이전학기를 쳐다보니까 전압이 어떻게 발생하나 전압이 0이 아니었어요. 0이 아니고 발생을 했는데요. 이게 좀 다이나믹한 상황이라서 0이 아니다 뭐 그런 사실도 중요한 사실이었어요. 전압이 떴어요. 아무 기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전압원이 존재하지 않는 이 회로에 전압이 발생했는데 어떤 형태로 발생했냐면 이게 아날로그니까 이게 만약에 0이라고 그러면요. 전압이 살짝 떴다가 바늘이 이렇게 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전압이 발생했는데요. 전압이 발생했는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바늘이 움직였다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들어왔어요. 발생하긴 했는데 잠시 잠깐만 발생하고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실험을 통해서 바라봤더니 전압이 아주 일정 시간 동안만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요. 지금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이유를 명확하게 압니다. 하지만 그때는 굉장한 특이사항이었겠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랬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을 해봤냐면 전압이 발생하지 않았죠. 첫 번째 시험은 스위치를 갖다가 스위치를 온 해봤더니 전압이 잠깐 발생하고 사라지더라. 뭐 이런 결과예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를 해봤냐면요. 스위치를 계속 이제 닫고 있는 상태에서요. 스위치를 계속 붙여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전류는 계속 흐르고 있겠죠. 당연히 이제 직류 전원이니까 직류 전류가 여기 계속 흘러가고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압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냐면 이 회로를 이렇게 움직여 본 거예요. 이 회로를 갖다가 회로 자체를 이리 갔다가 당겼다 당겼다가 멀리 했다가 때로는 이 회로 가깝게 했다가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본 거죠. 움직임. 운동을 시켜보니까 여기서 마찬가지로 전압이 발생하더라. 전압이 발생하는데 커졌다 작았다를 반복하는 거겠죠. 왔다 갔다 하니까 전압이 커졌다 작았다. 그러니까 바늘이 커졌다 작았다. 여기를 갔다 왔다 갔다 반복을 계속하는 거를 알게 됐겠죠. 그 중간에 이제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전압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게 사라졌겠죠. 멈춰 있을 때는 회로도 멈춰 있고 스위치도 스위치를 닫고 일정 시간 전압원이 못 써졌고 중간 단계는 있었겠지만 전압이 발생하는 것만 바라보면은 스위치를 닫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아주 짧게 전압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 회로를 갖다 이동을 시키니까 전압이 발생했더라. 이걸 통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결론을 통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나타나게 되더라요.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없던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전압이 발생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전압이 발생하더라. 이 회로에. 그렇잖아요. 이 실험 결론은 이러잖아요. 여기에 뭔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기에 걸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이렇게 모델링 합니다. 이 시험 결과를 가지고 모델링 하는 게 이거예요. EMF죠. EMF 기전력은요. 기전력은 이 폐회로 내에 폐경로 이 폐회로 전선을 둘러싼 이 폐회로 내의 기전력이 지금 발생했다는 이 두 가지 결론을 가지고 쓴 거예요. 자속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발생하더라. 변할 때 발생하더라. 그리고 크기도 이렇게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변화율이 자석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또 크기도 더 크게 나타나고 일단 존재 가치는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면은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아주 센세이션한 이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전기 에너지를 공부했을 때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전압이 되어지죠. 그 전기 에너지의 근원은 전하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은 모두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죠. 전기 에너지의 근원, 그죠? 전기 에너지의 근원이죠. 근원이 되어줄 수 있냐면은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바로 새로운 에너지원, 또 다른 에너지원으로서 전기 에너지원으로서 작동하더라.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원의 대부분입니다. 예, 발전기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발전기가 이거를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를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배터리와 같은 전화가 전기 에너지 근원인 우리가 그 전기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 에너지는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주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험은 아주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파격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험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이렇게 만들었죠. 파라데이 법칙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EMF 전압 기전력 이렇게 쓸까요? E는 dt 분의 d파이다.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시간적인 변화를 뭘 만들어낸다는 거죠. 새로운 전기 에너지 근원인 기전력을 만들어낸다. 전압을 형성해낸다.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근데 이 패러데이는 어떤 사실은 잘 인지를 못했다라고 여겨지냐면 why 왜 이런 게 만들어지냐, 자기장의 시간적인 변화가 기전력을 만들어내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폐회로인 이 공간, 클로즈드 루프 폐경로에 이게 기전력이 형성이 되느냐. 기전력이 형성된다면 만약에 완전히 전기적으로도 완전히 묶여 있다면은 셔트되어 있다면 여기에 바로 전류가 흘러가겠죠. 예, 그쵸? 예, 이거요.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단지 뭐냐면 이 공간, 이 폐경로로 둘러싸인 이 면을 통과하는 자석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 자석이 그냥 크기가 일정한 게 아니라 시간에 따라 그 크기를 바꾼다면 시간에 따라 그 크기를 바꾸게 된다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이 기전력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이죠. 그리고 변화율이 크면 클수록 그 크기도 더 증가한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알아낸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때 당시에 봤으면 엄청난 건데 지금으로 뭐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알고 있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뭐든지 뭐 알아버리고 나면은 너무 단순하고 뭐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죠. 근데 이게 왜 발생하는지 물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렌츠죠. 렌츠라는 사람이 이 패러데이 실험을 보고 이제 왜 이렇게 발생했냐, 왜 유기기전력이 이와 같은 경우에 발생했냐는 그 원리를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이유를. 렌츠가 이 이유를 갖다가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이해하려고 할 때 어떤 논리를 적용했냐면 뭐 하늘 아래 새로운 법칙은 없습니다. 새로운 발견은 없습니다. 역학에서 관성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 것이죠. 관성의 법칙이. 그렇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역학에서 이해를 할 때 뭐 이렇게 이해가 됐던 거죠. 관성의 법칙은 그 전의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 전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관성의 법칙, 관성이죠, 관성. 우리가 관성을 갖다 가장 쉽게 이해할 때 이런 거 이해하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멈춰 있을 때,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에서 이제 가속 페달을 밟게 되면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은 뒤로 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그 전 상태가 뭐예요? 멈춰 있는 상태가 그 전 상태인데 얘가 움직이니까 자기는 뭐예요? 그 이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뭐예요? 자기 몸이 뒤로 가는 거죠. 또 거꾸로 한 100km 정도 등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100km로 등속도로 달리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갑자기 잡으면 뭐예요? 몸이 앞으로 쏠려 나가는 거죠. 그죠? 속도를 줄이니까 원래는 그 전에는 100km 달리고 있던 게 내 몸이었잖아요. 그 이전 상태를 갖다가 그대로 유지하려는 쪽으로 자기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관성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이 나왔던 이 기전력이요. 이 기전력, 유기기전력이 나왔던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관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관성 때문에. 자, 아까 그 회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배터리를 가지고 있고 이 회로는 기전력이 있는 회로이죠. 자, 그 다음에 아유 지워져 버렸네요.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회로고요.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없는 회로, 아무런 전기 에너지 소스가 없는 이 회로예요. 이 회로, 이 회로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여기 스위치를 만들어 갖고 스위치를 닫았잖아요. 그죠? 스위치를 닫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때 자기장이 다 발생했죠.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발생했죠. 근데 잠깐만 여기에서 기전력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이 회로에. 아주 잠깐 동안만. 그리고 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류를 봐야죠. 이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지 이 전류를 봐야 되죠. 시간에 따라 이 전류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1차 회로에 1차 회로에요. 1차 회로에 흐르는 이 전류를 본다면은 IT를 한번 보죠. 전류를 보면 이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전류가 흐를 것입니다. 이 전류가. 아직 지금 우리 회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정확하게 지금은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스위치를 딱 닫으니까 이 시점에 스위치를 딱 닫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흐르죠? 이렇게 흐른 거죠. 이렇게 흘러서 이제 전류 크기가 이제 일정하게 멈춘 거죠. 이 시점부터 일정하게 멈췄다고 보면 자, 여기서부터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흐름, 요 시간 동안 어쨌든 이야기죠. 여기가 전류가 이렇게 흐르니까 전류가 자속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 자속은 이 만들어진 이 자속 또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계속 변했던 이야기죠. 시간을 바꾸면서 시간이 변하니까 전류 크기도 계속 바뀌었다. 자속도 시간에 따라 변했다. 즉, 이 기간 동안만, 이 시간 동안만 뭐가 발생했다는 얘기죠. 유기기전력이 이 회로에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전류가 멈춰버리죠. 전류가 일정한 크기로 가게 되죠. 그죠? 직류니까 어떤 크기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또 멈추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부터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자속 또한 뭐예요? 시간에 따라 변화가 멈추겠죠. 0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모두 같이 사라진 거예요. 이 회로에 잠깐 나타났던 기전력도 사라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 이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잠깐 사라졌던 이유는 이렇게 온 것이죠. 이 안에는 이 회로 안에는 회로의 파라메타인 RLC 중에서 R과 L이 있었을 것입니다. R과 L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이 회로 이론 설명할 때 설명하겠습니다. L이라는 컴포넌트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이죠. L이라는 컴포넌트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되니까 전류가 일정해지니까요. 이게 사라졌어요. 기전력이 사라졌어요. 이 회로의 기전력이 사라졌는데 이때 그 일정한 자기장을 갖다 내놓고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이 시점 이후로요. 시점 이후로는.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 본문에 따라서 보면 스위치가 없는 상태를 지속하는 경우 이업 적용 요거죠. 여기 상태. 2번 상태입니다. 자, 3번 상태는 뭐냐면은 기전력이 발생했죠. 3번 상태는요. 이 회로를 갖다 움직이니까요. 이렇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니까 뭐예요? 일정한 자기장을 내놔도 여기에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네, 크기가 바뀌죠. 그래서 시간을 두고 왔다 갔다 시키니까 뭐예요? 이 회로 이 폐경로가 느끼는 폐경로로 구성된 이 단면에서 자속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걸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요? 여기에 기전력이 EMF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결론이죠.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은 어쨌든 간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이 자속이 스스로 시간에 따라 변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거와 관계없이 아니면 이게 일정한 자속을 만들더라도 얘가 움직여서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여서 자석이 이 면을 통과하는 자석이 변하든지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자석이 시간에 따라 변하게 되면 자석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게 되면 대상은 뭐예요? 어떤 폐경로로 이루어져 있는 단면을 통과하는 자석이 시간에 따라서 변해주면 항상 뭐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EMF가 발생한다. 전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1차 회로로부터 어떤 다른 데로부터 소스가 없는 부분 있는 부분으로부터서 유도되어서 만들어진다 해서 유기되었다 유도되었다 해서 유기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쓰죠. 유기기전력이다. 원래 없는데 뭐 원래 없었는데 유도되어서 만들어진 기전력이다. 그래서 유기기전력이라는 표현도 쓰죠. 이렇게. 자, 이게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었습니다. 이제 렌치 법칙을 이제 렌치가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이제 why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걸 갖다 이제 거꾸로 이제 그 이유를 밝히는 겁니다. 여기다 관성의 법칙을 들이댔죠. 관성의 법칙을. 자, 이 회로에 관성의 법칙을 들이댔는데 최초에 이 회로는 이 스위치를 닫기 전에 첫 번째 시험에 스위치를 닫기 전에는 이 회로의 자기장은 얼마였을까? 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크기는 자속의 크기는 0이었을 겁니다. 0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 전 상태가 0이었다는 거죠. 관성의 법칙 그 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힘으로 그죠? 유지하려는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게 관성의 법칙이었으니까 이 회로는 어쨌든 간에 자속이 0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힘이 작용할 거란 이야기죠. 예,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에요. 그러면 이 자속 파일을 갖다가 없애줘야 되겠죠. 들어왔으니까 얘를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얘와 반대 방향의 자석을 갖다가 만들어줘야 돼요. 얘가 있다면 자석이 이렇게 발생했다면 얘를 0으로 만들려면 반대 방향 자석을 갖다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합성하면 0이 되는 거죠. 자, 그 0이 되게 그 전 상태를 유지해주기 위한 이 자석 파일, 이 반대 방향 자석 파일을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한 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 회로가. 그러는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유기전력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 파이가 만들어지려면 자석 파이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석이요. 이 자석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죠. 뭐가 얘를 만들어야 되죠? 전류가 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전류가. 맞죠? 전류가 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회로 내에서 전류가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서 얘를 만들었다는 결론을 또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옴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 안에 기전력이 없는 이 회로 내에 기전력이 없는데 유기기전력이 나올 수가 없죠. 유기기전력이 없는데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EMF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패러데이가 원체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거죠. 자개가 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전류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죠. 자개가 전류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그 전류를 구동할 수 있는 힘이 이 회로 내에 추가적으로 생겼다. 그래서 유기기전력 이렇게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런 논리로 인해 가지고 유기력이 발생하지 않느냐라고 렌치가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 이 식은 렌치에 의해서 한 번 더 수정이 됩니다. 렌치에 의해서 뭐 이렇게요. 여기다가 부호를 갖다 집어넣죠. 이렇게 빼기. 이 자속의 변화를 뭐 하려는 쪽으로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자속의 변화를 이게 이 말 자체가 관성의 의미잖아요. 나타나니까 그 변화를 억제하려는 방향으로 이 유기전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맞죠? 그렇게 이게 이제 렌치가 앞에다 빼기 부호만 붙였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그죠? 패러데이에 비해서 작은 업적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수학적인 이야기만 좀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러데이 법칙 다시 써봅니다. EMF. EMF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다 이겁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앤 렌치 법칙이죠. 빼기를 써놓으면은요, 자속의 변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기전력이 생긴다. 어디에요? 대상은 어디에요? 어떤 폐경로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폐경로로 이루어진 미연을 통과하는 이 자속이 시간을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이 유기인력은 항상 발생하고 그거를 억제하는 방향 쪽으로 유기인력은 발생한다. 억제하려는 방향 쪽으로. 그러면 억제하려는 방향은 어때요? 이거하고 반대 방향이라고 치면 얘가 들어오는 방향이면 얘는 나가는 방향이 되겠죠. 얘가 튀어나온 방향이면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서 얘를 만들어내는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오름나사의 법칙을 따지면은 엄지손가락을 여러분들 그 제 모니터 앞쪽으로 집어넣고 오른손을 돌리면 뭐예요? 유기기전력의 방향은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 방향이 되는 거죠. 그죠? 손가락이 돌아가는 방향이죠. 5개의 손가락이 엄지손가락 가운데 집어넣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돌아가게 되죠. 오른나사 법칙이요. 이게 유기기전력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억제하려는 방향 쪽으로 변화를 억제하려는 방향 쪽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좀 간단하게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빈 공간, 여러분이 있는 이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폐경로를 하나 만들어 봐요. 어떤 폐경로를 하나 만들어 봤을 때, 폐경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유기 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유기기 전력이, 눈에 안 보이죠? 이 유기기 전력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유기기 전력이 아닌데, 여기에 유기기 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전압계가 있다면, 전압계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살아서 측정해 본다면은 여기에 전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물어본 거예요. 당연히 나오죠. 측정이 되죠. 그죠? 왜 측정이, 이게 여기 전압이 있냐 없냐는 이 유기기전력이 있냐 없냐는 뭐만 생각해 보면 돼. 여러분들이 그어놓은 이 공간, 폐경로상에 바퀴 뺑 둘러놓은 폐경로상에 자석이 시간적으로 변하냐 안 변하냐 그것만 보면 되죠. 일단은 자석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없다라고 여겨져도 있습니다. 주변에 전류들이 많이 흐릅니다. 전기기기를 사용하다 보면 전선이 많이 지나다니죠. 천장에도 그렇고 벽에도 그렇고 거기에는 미세한 전류가 그러니까 그 전류에 의해서 이 공간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석이 발생합니다. 그죠? 우리는 다 교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교류 전류가 흐르면 교류 전류가 시간에 따라 스스로 이제 변하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자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기전력은 뭐라고 부르면 돼요?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니죠. 이걸 갖다가 노이즈 전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은 노이즈 전압입니다. 스트레이 노이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분명하게 이제 유도 기전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도된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노이즈는 아니죠.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그 측정 회로에 반드시 노이즈로 실려서 여러분들 측정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기기전력이요, 이거에 의해서 이 자석의 시간적인 변화가 만들어낸 이 스트레이 노이즈를 갖다 제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방법이요? 선을 트위스트 하는 방법이 좋다. 트위스트요. 트위스트 하면 상당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선을 갖다가 요렇게요. 이렇게 트위스트를 하면 상당히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이 있으면 페어가 있으면 어떤 시스템에서 전압을 찍어서 측정기까지 올 때요. 측정기까지 오실로스코프까지 올 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단자가 오죠. 측정 단자가 오는데 이 선을 갖다가 이렇게 트위스트 하면은 이런 스트레이 노이즈를 공간상에 떠다니는 노이즈죠. 노이즈 이것도 뭐 유기기전력은 명백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있는 리얼한 전압에 비해서 이 스트레이 노이즈는 측정상 오류만 발생시키는 나쁜 녀석이죠. 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을 갖다 트위스트 하는 방법이 상당히 효과적이다. 일단 어떻습니까? 이 두 개 선이 최소한 뭐 여러분 트위스트를 안 하더라도 이 두 개 선을 갖다가 이렇게 쫙 벌려서 가면 이 공간이 이 폐경로로 형성되는 이 공간만 커져가지고 뭐냐면 자속을 갖다 많이 받아들이게 되죠. 그러면은 스트레이 노이즈가 훨씬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최소한 트위스트를 안 하더라도 두 개 선이 가더라도 쫙 이렇게 두 개의 선이 가더라도 이렇게 쫙 붙여서 가서 끝에서만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단자에다 물어주면 되겠죠. 측정기에 여기다 물어주면 그나마 쉽겠습니다. 이 공간을 줄여줘서요. 이 면적을 줄여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트위스트 하는 방법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장이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발생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통과하는 자기장이 이렇게 공간상에 발생하는 원하지 않는 자기장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이렇게 발생한다 그러면 유기기전력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얘를 갖다가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기기전력이 발생하죠.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모니터 한쪽으로 집어넣으면 손가락이 감기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런 방향. 이러한 하나의 폐경로상에서 이러한 폐경로상에서 이와 같은 유기기전력이 발생하고요. 자, 이 폐경로상에서는 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기전력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발생하죠. 자, 그러면, 자, 그렇게 되죠. 실제 같은 선은, 정기적으로 같은 라인은 이 라인이죠. 이 라인이니까 이 라인에서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유기전력 방향이 이 방향이고, 이쪽에서는 이 방향이죠. 서로 계속 상쇄를 시켜버리죠. 노란색도 마찬가지고, 이 방향, 이 방향. 그래서 끝에서 가서 측정기에서, 이 끝 단자에서 보면은 스트레이 좌속에 서 발생된 이 유기기전력들은 이와 같이 트위스트 함으로써 상쇄시켜 버릴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감한 통신선 같은 경우나 뭐냐면 측정할 전압 자체가 워낙 작은 경우는 반드시 선을 갖다가 트위스트 해서 이렇게 꽈서 새내끼처럼 꽈가지고 새끼처럼 꽈서 이렇게 측정기에 물려주는 그런 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패레데 법칙 다시 써봅니다. 이 유기기전력 E는요. EMF는 자, 이렇게 됐죠. 빼기 dt분의 d파이다. 이렇게 섞고요. 자, 이거를 갖다가 자, 이렇게 만드는 데 좀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는 하긴 했어요. EMF, MMF는 어떻게 됐죠? MMF 기자력이라고 그랬죠? 기자력, 기전력, 이걸 뭐라고 불렀죠? 기자력, 자기회로 이론에서의 기자력, 전기회로 이론에서 기전력, 그죠? 자, 수학적인 거 하나 더 도입시킵니다. 암페어 법칙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기를 한 주기 동안 선적분하면 폐경로에 대해서 폐경로입니다. 이거 똑같이 선적분하면 이거가 나온다 했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EMF도 어떻게 해요? 누구를 폐경로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선적분하죠? 전개에 대해서요. 전개에 대해서 전개를 한 주기 동안 폐경로가 있다면은 전개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요 자개가 되는 거죠. 이쪽에서는 자개가 되는 거죠. 얘를 한 주기 동안 폐경로에 대해서 한 주기 동안 한번 뺑 돌려서 적분하게 되면은 그 값이 바로 EMF가 되어주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란 이야기죠. 이게 이거란 이야기죠. 이거는 뭐였죠? NI였죠. NI. N턴이라면 NI가 되겠죠. 여기도 뭐 N턴이라면 N이 되겠죠. N만 붙이면 되죠. 유기기전력이 되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 결과가 바로 유기기전력이 되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어요. 폐경로에 대해서 전개를 갖다가 한 주기 동안 적분을 반드시 하면은 정전개에서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어요? 정전개에서는 반드시 이 결과는 얼마가 나오죠? 정전개에서는 반드시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항상 0이 나옵니다. 정전개에서는 항상 이 값이 0이 나와요. 뭐예요? 외부에서 받은 만큼 다 써버리죠. 다 이 합은 0이 맞다는 이야기예요. 정전개에서는 이게 반드시 성립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해서 정전개에서는 이 값이 항상 성립했어요. 맞죠? 정전개에서는 항상 이 값이 성립해요. 자, 이렇게 정전개에서는 전기력선이 이와 같이 나오죠. 이거는 자, 플러스 전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전개 방향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여기 내에서 폐경로를 딱 그어가지고 한 바퀴 뺑 돌아오면, 제자리로 돌아오면요, 이 전개에 대해서 한 바퀴 뺑 돌려가지고
폐경로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임의의 폐경로에 대해서 적분하게 되면 그 값은 항상 0이 나옵니다. 폐경로, 이게 정전기에 의해서 폐경로로 씌워놓고, 한주기 동안 적분하면 이 결과는 항상 0이다. 여기서는 유기기전력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 안에서는 지금 말하는 정전기에서는 유기기전력이 없다. 즉, 정전계, 시변성이 없는 이게 정전계에서는 폐경로에 대한 적분은 항상 0이 나옵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보정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이 경로상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임의로 폐경로 잡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이걸 갖다가 1번, 2번, 3번, 4번 지점이라고 했죠. 만약에 이 쿨롱을 1이 옮기는데 1, 2이 옮기는데 1, 1이 옮기는데 1, 2이 옮기는데 1. 한 바퀴 뺑 돌면 이 네 가지 1이 다 합쳐져야 되죠. 그죠? 이걸 다 합치게 되면 항상 0이 나왔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시변계로 들어오니까요. 시변계로 들어오니까 이 값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값이 나왔죠? 시변계로 들어오니까요. 시간이 변하는 계로 들어오니까 정전계가 아니라 시간이 변하는 계로 들어오니까 이 값이 0이 아니라 어떤 값이 된다고요? 이 값은 어떤 값이 되었어요? 이 값이 되었다고요. 마이너스 dt분의 d파이 0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걸 이제 파라데이가 새롭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죠. 이 관계를 새롭게 알아낸 것이죠. 그죠? 실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고, 이 마이너스는 렌즈가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게 새로울 수밖에 없죠. 예. 자, 이걸 갖다가 이제 맥스웰의 제3방정식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웰의 제3방정식, 패러데이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맥스웰은 또 이걸 보고 또 자기 걸로 또 하나 뭔가를 만들어 놨죠. 자, EMF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전개를 일주 적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 얘기예요? 빼기 dt분의 d파이. 예, 시변 전자계에서는 이와 같은 시변 전자계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정전계에서는 이와 무조건 0이에요. 자, 이걸 갖다가 뭘 쓰면 돼요? 스토크스 정리를 한번 써보죠. 스토크스 정리를 써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암페어 법칙도 스토크스 정리에 의해서 나온 거잖아요. H의 dl 벡터. 이렇게 스토크스 정리 썼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컬을 취했죠? H 벡터 컬을 취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거를 면적 적분했죠. 컬을 취해서요. 컬을 취한 다음에 면적 적분한 결과는 얘랑 항상 같다는 게 스토크스 정리였죠. 그것이 뭐예요? 결과가 i였죠. 전류 i니까 i랑 비교한 거죠. j2의 ds 벡터다. 그래서 요놈과 요놈이 같아져서 뭐예요? 암페어 법칙을 맥스웰의 제2방정식으로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변이율 텀, 더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암페어 법칙을 완성시키죠. 정자계뿐만이 아니라 시변 전자계에서도 다 통하는 성립하는 암페어 법칙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 스토크스 정리를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개를 갖다가 잘못 썼네요. 전개에 대한 회전을 취한 거죠. 전개에 대한 회전을 취해서 얘를 갖다가 면적 적분한 것은 그 폐경로로 이루어진 면이죠. 면을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얘를 갖다가 E라는 벡터를 회전을 취해가지고 면적 적분 얘를 다 합친 거죠. 다 합친 것은 어떤 거요? 선에서 이 폐경로에서 그 값을 갖다가 선적분한 거랑 똑같다라는 게 스토크스 정의였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스토크스 정의 맞습니다. 자, 이 결과가 뭐란 이야기죠? 요거란 이야기죠. 요거랑 같다.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ds 벡터죠. 이거는 빼기 dt분의 d파이다. 자, 파이는 자석이죠. 자석이니까 자석 밀도 관계를 갖다가 적분형으로 엮으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석 밀도를 적분형으로 엮으면 어떻게 되죠? 파이라고 하는 자석은 이거의 밀도가 B죠. 이거의 밀도가 B니까 자석 밀도를 갖다가 면적 적분한 결과랑 같죠. 그죠? 면적 적분하면 여기다가 면적을 곱하면은 그 자석 밀도에다가 밀도가 그런 거잖아요. 웨바 퍼 메타의 제곱이죠. 자석의 단위
면적당의 값이죠. 그죠? 그러니까 면적으로 나눈 값이니까 여기다 면적만 곱하면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자속이, 총자속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쓰면요. 빼기 dt분의 d. 예, 플럭스 파이 대신에 이걸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쓰죠? 이렇게 S의 B 벡터에 ds 벡터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맞나요? 예. 그쵸? 자, 그러면 여기랑 예, 얘가 일이 튀어나오면은 여기랑 같죠? 예, 그 나머지만 빼내면 되죠. 나머지만 빼내면 어떻게 돼요? 컬의 2는요. 전기의 회전은 빼기 dt분의 dp다. b 벡터다. 이게 뭐예요? 예, 맥스웰의 제3 방정식입니다. 맥스웰의 제3방정식입니다. 글쎄요, 아주 과거에는 이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까지 보면 맥스웰의 제1방정식, 2방정식까지는 기출문제에 나왔는데, 제3방정식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법칙은 아직 시험을 안 낸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추세로 보면 꼭 잘 안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은, 한번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법칙은 시험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전력기기라든가 어떤 시스템에 들어갔을 때 이해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그 기기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좀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맥스웰의 방정식 4개를 갖다 총 정리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하나만 더 체크합니다. 네,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기기전력하고요. 이 유기기전력을 만들어준 이 대상이 되는 이 소스 원인이 되는 이 자석과의 두 개의 위상관계요. 위상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위상관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이 두 개, 이 유기기전력하고 이 기전력을 만들어주게 된 그 소스가 된 원인이 되는 이 자석과의 위상관계는 어떻게 되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 변하는 녀석이라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교류에서는 그렇죠. 교류에서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파이도 똑같이 최대값에 사인에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자기도 이렇게 수행하겠죠. 이렇게 수행한다 그러면은 얘를 갖다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이 되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돼서 90도 일단 얘랑 위상차가 나는 것은 맞죠. 그 다음에 빼기가 붙으니까 한 번 더 뒤집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페이저로 본다 그러면 자석을 갖다 이렇게 세워놓으면 원인이 되는 자석과 이 유기기전력과의 페이저 관계를 본다면 항상 90도 유기기전력과의 그 관계는 갖다가 유기기전력이 90도 항상 뒤쳐져 있다. 예, 그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시겠어요? 또는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자석이 이렇게 변한다고 쳐요. 이 자석이 이렇게 변한다고 치면 그냥 이 미분의 정리에 따라서 한번 그림을 갖다 바로 그려버릴 수도 있죠. 어떻게요? 자석의 시간적인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나온다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율은 그 한 점에서 얘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항상 0인데는 정해져 있죠. 그렇죠. 최대값, 최소값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항상 누워있죠. 0이죠. 여기가 0이니까 기전력의 값은 이 타이밍 때는 절대적으로 0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기울기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점점 기울기가 작아지죠. 최초에 여기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점점 눕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유기기전력의 크기가 최초에 가장 큰 값이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서 1이 온다는 0으로 왔다는 이야기고 이제 기울기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로 바뀌죠. 바뀌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타고 가겠죠. 이렇게 해보나 안 해보나 이렇게 타고 가겠죠. 유기기전력이. 근데 앞에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대로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그대로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그죠? 그대로 뒤집어지잖아요. 그죠?
실제 유기기전력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 유기기전력은 이거고, 그 다음에 자속은 이렇게 흰색 선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90도만큼, 유기기전력이 90도만큼 위상이 뒤처지게 되죠. 위상이 터지게 되죠. 그죠? 얘가 90도만큼, 자속이 90도만큼 얘보다 빠르잖아요. 앞에. 그래서, 얘가 그 느리게 나타나는 거, 뒤쳐져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피저들을 그릴 때 제가 이런 걸 갖다가 항상 가정하에서 항상 그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결론 자체를 그냥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뭐 변압기나 뭐 전동기나 뭐 어떤 것이든 설명할 때 발전기를 설명할 때 이 관계를 갖다 제가 항상 이야기할 텐데, 이게 느립니다 그러면은 90도 뒤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줄 아세요. 반드시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또 굉장히 중요한 패러데이 법칙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춥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눈이 안 오더만 지금은 또 눈이 계속 내리네요. 또 힘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